안녕하십니까, 김성순 TV입니다. 오늘은 전문가 대담 시간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전 서안 총영사이셨던 이강국 총영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지난번 국회에서도 한번 또 뵀었었고, 자, 오늘 그 책이 하나 새로 나왔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소개도 드릴 겸 또 중요한 얘기도 들어볼 겸 해서 모셨는데요. 자기 소개,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동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교관 출신입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요. 또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13년 7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또 중국에서도 공부도 했고 미국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첫 번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어려움을 잊지 말고 윤석열 정부가 초심을 잊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서 외교 정책을 펴는 데 도움이 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외교관 등 공무원이나 일반 관료들이 이 어떤 외교 정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전을,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비전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들이 세계 정세라든지 세계 분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시장이 있고 또 임금이 싸면 투자를 했으나 앞으로는 미중 패권 경쟁 등 외교 안보적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고 투자를 해야만이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윤 정부가 출범한 지 1주년뿐이 안 됐는데 사실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 관계를 복원시켰고요. 강하게 만들었고, 한일 관계를 회복시켰고, 개선시켰고, 그렇죠. 개선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최초로 우리 정상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 파트너국, 아태 지역 파트너국으로도 참가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지역 다자회에 참석을 했고, 특히 다보스 포럼에 가서 또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어떤 공급망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문제 해결, 그리고 또 수출 촉진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성과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뿐이 안 됐지만 상당한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외교 정책 방향을 잘 잡았다. 일단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물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잘했다는 평가도 있고 또 잘못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또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방향이 제대로 돼 있고 또 성과도 꽤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이 험난한 그런 국제 정세 상황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학점을 매긴다면 거의 A 학점에 가깝지 않을까. 제가 A 학점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핵 문제. 예. 윤석열 정부도 지금 많은 일 중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데서 많은 시간, 공력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은 또 고도화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도 핵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네. 네, 그래서 특히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핵무장 불안
여론이 높아졌고 지금 그 여론조사를 보면 70%가 넘고 80%까지 육박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왜 이렇게 높아지는가 보면은 그 북한 핵이 그렇게 고도화되는데 지금 국제사회가 그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 위협은 더욱더 더 안보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국민들이 그리고 또 어떤 그 반감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핵무기라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요즘 뭐 김여정도 그렇고 또 그 딸내미 누구죠? 김주혜. 네. 그 얘기 좀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아마 우리 국민들도 좀 놀랐을 거예요. 놀랐습니다. 나이도 아주 예. 어린데 김정은이 자기 딸을 데리고 뭐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이라든지 뭐 또 다른 군 행사라든지 심지어 우표에까지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이거 후계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예. 단순히 후계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장래 북한의 어떤 정치 체제, 정치 상황 그리고 정권 향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어떤 권력 투쟁이라고 하기 아직 좀 이른 것 같고 어쨌든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 그 말씀이죠. 저는 왜 또 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북한 핵 문제란 것이 결국 김씨 왕조를 보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김씨 왕조가 변환이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끝나야만이 핵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김여정이 지금 북한 내에 상당히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좀 권력도 많이 좀 쥐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김여정이 나타났을까요? 그건 이설주가 저는 김정은의 부인이자 김주혜의 어머니 이설주가 아마 김정은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봐요. 나중에 지금 김정은 건강이 좋지 않다고. 그렇죠. 예. 최근에 우리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 김정은이 몸무게가 140kg이 나가고 또 양주라든지 또 고급 담배 같은 걸 많이 수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위고가 상태가 되면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이 지도자가 나서 제일 높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지금 김정은 자녀들이 10살도 안 됐는데 10살이 된 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주현은 10살이 안 됐거든요. 네. 그 지도자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김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여정이 만약에 되면은 이설주가 생각할 때 자기와 자기 자식들의 앞날이 상당히 불행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한테 딸 중에서 누구를 좀 내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김주혜를 등장시키지 않았을까.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나라로서 또 주변국가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와에서 한일 관계가 너무나 안 좋아지고 특히 강제징용 때문에 거의 나락으로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결단을 내려서 지금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해서 셔틀 얘기를 복원하기로 했고 또 지소미아 한일 정보 공유 협정을 정상화하기로 했고 또 수출 관련 여러 가지 또 조치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셔틀 얘기가 한일 간 셔틀 얘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얘기가 됐고요. 또한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거기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함께 우리 히로시마 피해 한국인 원폭 피해 일영탑에 같이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일 관계가 회복되고 또 정상화되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계기 문제에 대해서 좀 덧붙인다면, 사실 지금 북한 핵 미사일 고도화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가지고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 그리고 일본도 같이, 일본은 잠수함이 상당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이라는 차원에서도 큰 진전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사드 보복을 당했을 때 미국에서 뒷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 말기인데, 너무나 좀 미국이 사드 배치는 같이 한 건데 중국이 보복했을 때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좀 다를 거라고 봐요. G7 때도 서로 공동 대응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최근에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네이펙 통상장관 회의가 개최됐는데, 그 계기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라고 개최가 됐는데, 거기서 14개국이 해온 겁니다.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14개국이 공동 대응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중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중국이 보복했을 때 우리도 버팀목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 발등어플은 미국한테 떨어져 있잖아요. 마이크론 반도체인데, 중국 내에 마이크론이 10% 이상, 메모리 반도체 1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마이크론 반도체를 못 팔겠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서 마이크론이 파는 것을 더 팔지 말게 하고, 중국은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구애를 한다든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인데, 저는 우리가 길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분열시키고 지배하는 데 전통적으로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크론이 넘어지면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대응을 해야 되고, 중국이 이제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여기서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특히 2025년까지 부품 생산율 70%를 달성하겠다. 지금 우리가 중국에 중요한 부품을 많이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도 일종의 부품입니다. 중국이 부품 생산율 70% 이상이 달성되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한국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되고, 특히 기업체도 일순간의 이익을 위해서만 판단하지 말고 장기적인 이익. 요즘 또 기업은 단순히 기업 이익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가 안보라든지 국익이라는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결정해줘야만이 그 기업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